결정한다라는 단순한 이론이었습니다. 또한 동그라미 2번에 나오죠. 버제스의 바로 이 동심원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이 상업입지론에 또 큰 영향을 미쳤다. 나중에 버제스라는 사람이 이 튜넨의 이론을 도시 내부에다 응용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튜넨의 고립국 이론 위치지대설이다라는 것을 보시면서요. 자, 대표적인 농업입지에 대해서 자, 또 살펴보셨습니다. 거기에 자, 이제 오른쪽에 239페이지 가시면요. 자, 4번에 공업입지 부분으로 들어가실 건데요. 자, 이 공업입지다라는 것은 자, 또 대표적인 또 가장 고전적인 학자가 있겠죠. 자, 우리가 이제 그 과거의 최초의 어떤 항상 이론을 전개했던 초석이 되었던 고전적인 학자들을 중심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계세요. 물론 이 사람들의 이론을 중심으로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걸 이제 비판하고 수정해가는 많은 이론들이 더 많겠지만 보통 우리 이제 고전적인 이론을 자, 중점에 두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공업입지다라고 하면 또 누가 있느냐? 자, 공업입지에는요, 베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미 그 제목 안에서 그대로 우리가 알 수 있듯이요. 베버라는 사람은 비용을 굉장히 강조해요. 자, 공장은 많은 비용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 비용이 가장 최소가 되는 지점에 공장이 입지해야 된다라는 걸 주장한 사람이 바로 베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히 베버도요. 공장도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해요. 근데 뭐 수송비도 있을 것이고 뭐 노동비 그리고 같이 모여 있음으로써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 집적 이익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비용 항목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베버 역시 뭘 굉장히 강조한 사람이냐면 바로 이 수송비. 자, 수송비가 가장 최소가 되는 지점에 먼저 입지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자, 그래서 바로 수송비가 최소가 되는 지점에 입지하고 그리고 나서 노동비, 그리고 나서 집적 이익 순으로 자, 고려를 하자. 자, 그래서 결국 이 수송비가 가장 최소가 되는 지점에 입지하자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우리 여기서 수송비라는 것은 또 크게 두 가지 수송비를 다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는 원료를 공장까지 가져올 때 수송비가 들겠죠. 그죠? 원료를 가져올 때 수송비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요.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 팔 때 수송비가 발생을 해요. 시장에 내다 팔 때,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수송비를 다 고려해서 수송비가 다 더해서 최소가 되는 지점에 입지를 해야 된다라는 걸 주장한 사람이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나중에 이 베버의 이론이 물론 가장 이제 대표적인 이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이론을 이제 비판한 여러 학자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또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뢰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뢰시의 최대 수요 이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베버 너는 너무 비용만 강조했다. 공장도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게 중요하고 이윤을 극대화시키려면 수요 측면을 강조를 해요. 수요가 가장 뭐가 되는 지점에 입지해야 된다. 최대가 되는 지점에 입지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뢰시의 최대 수요 이론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베버와 자, 뢰시의 이론이 가장 공업 입지에서는 또 대표적인 이론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239페이지 자, 그 개요 부분에 한번 보세요.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 자, 동그라미 1번에 공업지는 이윤 극대 지점인 최적 입지점이 되는데 자, 지역마다 수입은 일정하고 비용이 다르다면 자, 베버의 이론에서 가정하기를요. 지역마다 수입은 다 똑같다라고 가정을 해요. 500원을 벌면 다 500원을 번다. 그럼 어차피 수입이 다 똑같은 상황에서 이윤을 극대화시키려면 비용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비용을 가장 극소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비용을 가장 줄일 수 있는 지점이 최적의 공장 입지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이론입니다. 그러면서 동그라미 2번 지문 보시면요. 뭐가 가장 적게 되는 지점이라고요? 우선은 운송비죠. 자, 그래서 베버도 역시 운송비가 가장 최소가 돼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자, 그래서 바로 운송비가 가장 적게 되는 지점이 최적의 공업 입지점이며 예외적으로 그리고 나서 노동비 절약 지점이나 집적이익이라는 것은 같이 모여 있을수록 더 많은 이제 이익을 얻을 때, 시너지 효과를 얻을 때 우리가 집적이익이라고 하는데요. 자, 집적이익이 발생하는 지점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 베버의 이론에서요. 결국 자, 우리한테 중요한 부분은요.
자, 그럼 이 수송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요. 어떤 공장은 원료 지향형 입지를 하는 공장이 있을 것이고, 그죠? 원료 산지에 아예 공장을 입지시키는 게 유리한 공장이 있을 것이고, 어떤 공장들은 오히려 시장 가까이에 입지하는 게 수송비를 줄일 수 있는 공장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원료 지향형 입지를 하느냐, 시장 지향형 입지를 하느냐. 자, 어디로 넘어가 보시냐면요. 자, 쭉 넘기셔서 242페이지. 자, 그 넓혀보기 부분이 공업 입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넓혀보기를 보시면요. 자, 어떨 때 시장 지향형 입지라고 어떨 때 그런 원료 지향형 입지를 할 것이냐. 그죠? 자, 거기 1번에 나오죠. 시장 지향형이다 라는 얘기가 등장을 해요. 자,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에 입각해서 자, 시장 지향형 입지를 해야 유리한 경우가 있고요. 또 반대로 원료 지향형 입지를 해야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뭘 줄이기 위해서라고요? 수송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죠? 자, 그래서 얘네들을 가장 먼저 이제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가로 1번에 보시면요. 제품의 수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자, 큰 산업이다. 그죠? 제품의 뭐라고요? 자, 제품의 수송비가 자, 차지하는 비중이 자, 큰 산업은 제품의 수송비가 더 그죠?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하니까 어디 가까이에 시장 가까이 입지하는 것이 더 유리할 거란 얘기예요. 시장 지향형. 자, 반대로 그럼 생각하시면 돼요. 원료 지향형은 자, 이번에는요. 원료의 수송비가 그렇죠? 원료의 수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자, 큰 경우. 그렇죠? 원료의 수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니까 이럴 때는 원료 지향형 입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가로 2번에 보니까 원료 지수나 입지 중량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얘는 잠깐 그냥 두시고요. 3번에 보세요. 중량 증가 산업이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중량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료일 때 중량이 있을 것이고요. 무게와 부피가 있을 것이고 제품일 때의 중량이 있겠죠. 제품일 때 무게와 부피. 그런데요. 이 제품일 때 중량이 더 크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료일 때는 중량이 얼마 나가지 않았었는데 오히려 완제품이 되어갈수록 중량이 점점 늘어나는 자, 이런 산업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중량 증가 산업. 자, 이렇게 중량 증가 산업, 뭐 예를 들기를 지금 저희 책에서 청량음료나 맥주나 원료일 때보다 제품이 되었을 때 중량이 더 많이 나가죠. 자, 그래서 그렇게 중량 증가 산업의 경우에는 어디에 입지한다? 시장 지향형 입지를 한다. 시장 가까이 입지하는 게 더 유리하더라는 얘기예요. 왜? 제품의 중량이 더 크니까. 자, 그러면 반대로요. 이번에는 원료의 중량이 자, 제품의 중량보다 거꾸로 더 크대요. 원료일 때 중량이 더 많이 나가는데요. 완제품이 되어 갈수록 중량이 점점 줄어드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그럼 무슨 산업이라고 표현을 하면 될까요? 중량 감소 산업이다. 그죠? 원료일 때 중량이 더 크더란 얘기예요. 그럼 원료의 중량이 더 크니까요. 원료를 공장까지 가져오려면 어렵겠죠. 그러니까 어디에 입지하는 게 더 유리하죠? 그 원료가 있는 곳에 공장을 입지시켜버리는 게 더 유리할 거란 얘기예요. 이런 경우를 바로 원료 지향형 입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자, 가로 4번에 가시면요. 자, 제품이 빨리 부패하는 산업, 부패성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하네요. 자, 원료일 때 부패가 빠른 것이 있고요. 제품일 때 부패가 자, 빠른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뭐가 더 빠르다고요? 제품의 부패성이 더 빠를 때 제품의 유통기간이 더 짧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품의 유통기간이 짧기 때문에 바로 시장 가까이에서 입지하는 게 더 유리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바로 시장 지향형 입지를 해야 될 것이고 또 반대로 그럼 원료의 부패가 오히려 제품의 부패보다 더 빠르대요. 자, 이럴 때는 그렇죠. 오히려 우리가 뭐 통조림 같이 가공식품들 생각하시면요. 자, 이미 딱 이제 제품이 되고 나면 유통기한이 길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원료일 때 부패가 더 빠르더란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원료의 부패가 빠르니까 어디에 입지하는 게 유리하다?
원료지향형 입지라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그 밑에 5번째 보편원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원료의 종류에는요, 크게 2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보편원료라는 것이 있고요. 편제원료라는 게 있어요. 편제원료로 다른 말로 국지원료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자, 보편원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디에서나 보편적으로 구할 수 있는 원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처럼 어디에서나 이제 원료를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편제원료는 특정 지역의 원료가 편제되어 있다는 얘기요. 자, 그곳에서만 국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자, 그 원료가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되는 그런 경우를 편제원료, 국지원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보편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공장들은 어디에 입지하는 게 유리하죠? 원료는 어차피 어디서나 구할 수 있으니까 시장 가까이 입지해서 수송비를 줄이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그죠? 자, 그러나 편제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공장은요. 원료가 있는 곳에 매번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료가 나오는 곳에 공장을 입지시켜 버릴 거란 얘기예요. 원료지향형 입지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자, 보편 원료를 그렇죠? 많이 사용하는 공장일수록 자, 시장지향형 입지를 할 것이고 편제원료, 국지원료라고도 하죠. 편제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공장일수록 원료지향형 입지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제 원료를 가지고 구분을 했네요. 자, 그 밖에도요, 나머지 6번, 7번, 8번은 중간재나 완제품을 생산하는 산업들은 시장지향형 입지를 하는 게 유리할 것이고, 소비자와의 직접 접촉이 필요한 산업, 자, 또 소비시장에서 재고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산업 등은 시장지향형 입지래요. 그리고 그 밑에 그 반대의 경우가 원료지향형 입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번과 2번은 뭘 줄이기 위해서라고요?